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1940년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가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부 수립 과정을 살펴봤다면 정부 수립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와 1950년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우리 근현대사는 10년대별로 여러분 10년대별로 민 시리즈 보듯이 민 시리즈 15부작으로 이렇게 10년대별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전범위 완성이다 보니까 근현대사 제목만 한번 좀 빠르게 얘기해 볼까요?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70년대 강화도 조약과 민씨 세력의 집권 또는 개항과 민씨 세력의 집권, 80년대 본격적인 개화정책, 이모군란, 갑신정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시기였죠. 90년대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으로 동학농민운동부터 대한제국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왔어요. 1900년대 일제 노골적인 침략 또는 침탈, 을사늑약이 대표적인 이제 침탈이었었죠. 1900년대는 일제 노골적인 국권 침탈이었고 1910년 헌병경찰 통치, 20년대 민족 분열 통치,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를 살펴봤고 지난 강의 40년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까지 우리가 보고 왔어요. 40년대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급히 들어오다 보니까 지우개가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오탈자 없이 지우개 없이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0년대 한번 가볼까요? 1940년대 제목 한번 써볼게요. 1940년대는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948년만 여러분 잠깐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큰 맥락으로 이렇게 할게요. 1945 광복, 그리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광복과 함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단행이 되었고 1946년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바로 결렬. 지금 뭔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리시죠? 저희 PD님이 지우개를 좀 갖다 놓으시려고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소리가 좀 들어간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고요. 이어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46년에 있었어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자, 더욱더 이념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자 김규식과 여운형, 중도자익 여운형, 중도익 김규식에 의한 좌우 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초기에는 미군정이 지지를 했으나 47년 트루먼 독트린으로 이 결렬이 이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자, 1947년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됐고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게 이제 또 결렬이 되고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이 됐어요. 유엔으로 이관. 자, 그러자 유엔에서는 총선거를 결정했는데 소련이 이 유엔의 임시 인구 조사단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걸 거부하게 되자 결국에 1948년 남한만이라도 정부 수립해라 이렇게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유엔의 결정 때문에 4월달 제주 4.3 사건으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좌익 세력들의 봉기가 있었고 그 봉기를 진압하던 과정 속에 정말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협상으로 이어집니다.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 김일성을 만나러 올라갔다 오는 이 남북협상, 남북지도자 연석회의라고도 부릅니다. 남북협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고요. 5.10 남한 총선거, 재헌국회를 뽑았죠. 이들이 7월 17일
헌법을 제정했고요. 재헌 헌법. 이 헌법에 의거하여 간접선거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이제 만들어진 순간이 되겠고요.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0월 19일 여수 순천 11구 사건까지 지난 강의에서 정리를 해봤고, 자, 이어서 1949년 오늘의 이야기, 오늘 이번 강의의 이야기 바로 이어집니다. 자, 1949년부터 재헌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재헌국회의 활동. 바로 여기죠. 남한 총선거로 선출한 재헌국회. 전체 의석수는 300석이었고 북한 지역이 100석, 남한 지역이 200석인데 제주도 지역이 4.3 사건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게 되자 198명을 먼저 선출을 했고요. 이듬해 보궐선거로 2명을 마저 선출하면서 200명의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막 벗어난 시기니까 1949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친일파 청산해야죠. 우리가 이전에 광복부터 48년까지 이 시기에 미 군정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때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을 해야 돼요. 친일파 청산. 친일파 청산을 위해 재헌국회에서는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왜 2017년에 혹시 기억나실까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소위 말하는 최순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특검이 꾸려지고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민족에 반하는 활동을 한 이 처벌을 해야 되는 법이 만들어졌고요. 이 법을 바탕으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자, 여기서 여러분 현대사의 하나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특수성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막 벗어났는데 경찰들 중에 친일파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경찰들의 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머지 이 순간 친일파 경찰을 좀 조사하고 기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들에게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임시로 부여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검사에게 주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검사가 엄청난 권력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검사에게 권력을 주면서 친일파 경찰을 견제하게끔 권력을 주었다라는 거, 요거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운영하기 위해 반민족행위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특별위원회. 줄여서 우리는 반민특위라고 해요. 반민특위. 이 반민특위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반민특위는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바탕으로 친일파를 체포하고 기소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국회의원, 재헌국회에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명망 있는 사람들, 이들로 이 반민특위가 구성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민특위가 이제 활동을 해야죠. 반민특위의 활동.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대표적인 인물 뭐 노덕술, 친일파 경찰, 대표적인 이 고문을 정말 끔찍하게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 고문했던 노덕술이라던가 이광수, 이런 사람들 다 붙잡아 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 체포하고 기소까지 이어지는데 이승만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시에 이념 경쟁, 이념 대립을 활용하고 있었죠. 공산당 물리쳐야 한다. 근데 이 군정 시기에 공산주의, 즉 좌익 세력을 척결하는데 친일파 경찰들이 앞장서고 있었어요. 그 경찰들이 체포당하니까 자신의 지지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거죠. 대통령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자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까지 막 습격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국회 뿌락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뿌락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너 뿌락지지! 간첩이란 뜻이에요.
국회의원 중에 일부를 간첩 혐의를 씌워서 체포를 해버렸는데 그때 체포한 인물들이 반민특위 위원이었던 거죠. 국회 프락치 사건.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친일청산이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역사에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친일청산이 안 됐다. 친일청산에 실패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49년에 있었던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재헌국회 임기는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년입니다. 임기 2년. 임기 2년의 국회 활동이에요. 자, 49년에 이 친일청산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요거 여러분 48년에 정부 수립 이후 바로입니다. 48년부터 49년이에요. 48년에 이렇게 친일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졌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 재헌국회 활동이. 일본인이 두고 간 땅, 재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는 지주 소작제, 이런 이 봉건주의 때 이어지는 토지제도였잖아요. 농지개혁해야죠. 농지개혁법을 단행합니다. 농지개혁법. 재헌국회에서 실시한 농지개혁법 1949년부터 50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49년에. 자, 토지를 유상으로 모두 사버립니다. 강제로 다 사버려요. 다 사드립니다. 무조건 팔아야 돼요. 정부에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토지를 다시 다 산 다음에 유상으로 분배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정부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다고 전국에 있는 땅을 다 삽니까? 그냥 이런 말 하는 거죠. 자, 이거 내가 정부에서 발행한 증권이거든? 이거 가지고 있어봐. 나중에 내가 갚을게. 이런 식으로.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증권을 먼저 주고 나중에 상환하겠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땅 어떻게 삽니까? 돈 없어? 천천히 갚어. 최대 5년간 상환할 수 있게 해줄게. 농사 지어서 갚어. 즉, 가난한 사람도 땅을 살 수 있게. 요게 뭐냐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한다고 하여 경자유전의 법칙입니다. 경자유전의 법칙.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법칙 아래 이 농지개혁법이 유상매수 유상분배로 단행이 되고 있고요. 돈이 없으니까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땅 사면서 정부에서 증권 주고, 땅을 이제 파는데, 땅을 사는 국민 입장에서는 가난할 경우 5년간 상환해라. 이런 개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구당 구매할 수 있는 걸 3정보로 제한을 두었어요. 자, 문제는 농지개혁법이 좀 지연되자 미리 이 소식을 알게 된 많은 지주들이 미리 땅을 팔면서 현금으로 전환을 한 단점이 조금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역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농지개혁법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이런 자영농으로 성장을 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북한은 기존에 46년부터 토지개혁이 이제 진행이 됐고, 우리는 49년부터 이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었음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50년대로 한번 가야 되겠죠? 자, 1950년대. 1950년에 바로 우리는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됐어요. 6.25 전쟁. 정말 중요하죠. 자, 이 당시에 여러분, 당시 상황을 저희가 지금 CG를 처리를 바로 하지 않고 이 영상을 바로 올리고 있고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CG까지 편집해서 또 이제 올려드릴 예정인데, CG에 저희가 지도를 띄워오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40년대는 냉전이, 자, 배경을부터 보면은 냉전 체제가 아주 극대화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북한, 이 중국 지역에서도 이 냉전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 속에 1949년 마오쩌둥이 승리를 하면서 중화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정권이 이제 세워지는 순간이었죠. 자, 그러면 자, 지도를 볼게요. 여기 소련이, 여기 중국이잖아요.
지금 다 공산주의입니다. 북한도 지금 공산주의. 일본 패망했죠, 패망. 일본은 패망한 상태고,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이거? 요렇게 해놓을게요, 그냥. 자, 일본은 지금 패망한 상태이고, 우리 한반도,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이 동유럽권까지 다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를 하나 합니다. 한반도 남쪽에 있는 미군의 위치를 재조정을 하겠다. 오키나와에 미군 사령부를 두고 이 알류산 열도부터 오키나와를 지나면서 미군의 위치를 이렇게 두는 극동 방어선을 좀 조정하겠다. 이게 그 유명한 애치슨 선언입니다. 애치슨이 발표한 극동 방어선이란 뜻으로 애치슨 라인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우개가 왔습니다. 이 애치슨 라인, 요게 좀 중요한 핵심이에요.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선언.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던, 대한민국에 있던 미군이 오키나와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런 군 공백이 생겼고요. 반면에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을 계획하면서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소련의 스탈린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스탈린에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좌익 세력들 역시 봉기를 함께 일으키면서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강력한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빠르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에 스탈린이 승인을 했고요. 중국의 마오쩌둥이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죠. 자, 우리는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쳐들어올까? 이렇게 방심을 한 나머지 1950년 6월 한창 모내기철의 정말 바쁜 상황 속에서 많은 군인들이 모내기철에 동원이 되어서 대민 지원을 나가고 있었고 피로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런 배경 속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개 과정으로 가볼게요. 자, 6.25 전쟁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고요.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었죠. 특히 소련은 북한에 T전차, 탱크요, 쉽게 얘기해서 242대를 지원해줬어요. 우리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던 상황이었었고 중국과 소련이 보내준 병력만 해도 38,0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군 병력의 3분의 1 정도를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해줬기에 또 이들은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이 국공 내전에서 전쟁을 경험한 전투 프로들을 또 지원해 주었기에 엄청난 차이, 우리보다 병력도 약 2배 이상 많고 탱크까지 242대를 앞세운 북한의 기습 남침. 우리는 방심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 지금 1950년이에요, 여러분. 3일 만에 우리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죠. 당시 이 유엔 지상군 사령관은 워커 중장이었어요. 워커 중장. 이 워커 중장은 미군과 유엔군이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목숨을 걸고 전선을 사수해라. 스탠드 or die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충청도 지역에서 지연 작전을 계속 펼쳤지만 충청도가 뚫리면서 낙동강 최후 방어선까지 뚫리고 말았어요. 이게 구축이 된 거예요, 지금.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구축됐고 이곳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이 여기 빼고 지금 다 지금 북한이 장악한 겁니다. 학도병이 참전을 하고요. 펜 대신 총을 들고 이틀 훈련받고 포항지구 전투라던가 이런 곳에 참전을 해서 낙동강을 피를 흘려가며 사수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역시 지게부대라고 합니다. 부대와 부대를 연결해주기 위해 군수 물자를 지게에 실어서 산과 물을 건너가며 연결해준 우리 민간인분들. 6.25 전쟁은 모든 국민들의 전쟁이었어요. 고등학생들과 민간인들까지 참전을 하면서 낙동강을 끝까지 지켰기에 UN 16개군의 참전이 드디어 결정이 되면서 유엔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단행됩니다.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고 해요. 메가더 장군. 이 메가더 장군도 중요하지만 이 UN 16개군도 정말 중요하죠. 에티오피아 군인들도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해주기 위해서. 필리핀, 태국도 들어옵니다. 이런 16개군의 참전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9월 28일 서울을 우리가 되찾았죠. 유엔군은 여기서 전쟁을 멈추려 하였으나 이 기세를 타서 북진 통일을 이룩하고 싶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에 단독 명령을 내리면서 10월 1일 38선을 돌파합니다. 우리가 올라간 유엔군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38선 돌파. 북진이 시작이 됐어요. 북진의 시작. 북쪽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가 올라갔는데 10월이잖아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공군이 개입하죠. 중공군 개입. 자, 중공군이 엄청난 숫자로 압록강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자 일찍 이제 뚫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금 더 두만강 인근까지 올라갔지만 이 아주 추운 이 겨울, 여러분 전쟁 시작이 6월달 7월이에요. 7월. 낙동강 쪽은 경상남도고 거의 40도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무더운 여름을 경험한 유엔군이 이번에 엄청나게 추운 겨울을 두만강에서 맞이하고 있는 거죠.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중공군까지 개입한 바로 이것.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흥남철수작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 흥남 지역에 정말 많은 민간인들을 태워서 남쪽으로 피난길에 안전하게 이동을 시키는 아주 유명한 전투 흥남철수작전이 단행이 되었고, 계속해서 북한 지역은 미 공군의 폭격이 단행이 되면서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북한 가만히 평화롭지 않습니다. B-29기 폭격기가 계속 진짜 500톤에 가까운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이 북한 지역은 초토화가 되고 있었고, 이쪽도 초토화되고 있고, 중공군 때는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1951년 1월 4일 145태 서울을 다시 빼앗깁니다. 서울 제함락. 충청도까지 우리가 밀렸다가 목숨을 건 사수작전 계속해서 싸웠기에 한 달 뒤 서울을 재수복하고요. 38선 인근에서 지리적인 공방전이 계속 이어져요. 물론 지금 흐름 때문에 그냥 제가 지리적 공방전이라고 썼지만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끔찍한 전투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계속 피를 흘려가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런 상황 속에 소련의 제의로 휴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휴전 협상이 어디서 됐느냐, 이게 위치로 나온 적도 있어요. 어딘가요? 개성에서 하죠. 개성 지역. 판문점 일대죠, 여러분. 판문점하고 이제 DMZ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개성이 나오는데요. 개성 지역에서 이제 휴전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전쟁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줌의 영토라도 되찾기 위해 휴전 협상을 계속하던 도중 고지전이 계속 이어지죠. 대표적인 베티고지 전투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고지전이 이제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지고 있고요. 1953년, 지금 51년부터 53년까지 이게 지금 휴전협상이 계속 단행되고 있어요. 자존심 대결 때문에 이 휴전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휴전이 될 조짐이 보이자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지시로 반공포로를, 거제도에 있는 반공포로를 석방해버립니다. 요게 글로 공부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자, 북한에 인민군이 있을 거고요. 북한 인민군. 대한민국 국군이 있겠죠. 자, 이들이 이렇게 싸우면 대한민국이 이 인민군 포로를 또 잡아놨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민군포로, 여기에는 국군포로가 있어요. 국군포로. 서로 포로를 잡고 있겠죠. 근데 인민군 중에는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당 싫어하는 군인들. 두 부류가 있겠죠. 좌익 인민군이 있을 거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반공 인민군이 있을 거고, 이들을 좀 쪼개가지고 반공포로만, 즉 공산당을 반대하고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한 이 군인들을 조사해서 거제도에 지금 포로로 묶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휴전을 한 뒤에 전쟁을 멈추면 북한 지역에 잡혀있는 국군 포로랑 이 인민군이랑 서로 교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어주면 국군 포로 안 풀려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한다라는 건 북한이 얼마나 이제 괘씸하게 여기겠어요. 휴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반공포로 석방을 하고 유엔군은 결국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쟁을 좀 멈추자. 정전협정.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정전협정도 반대를 했기에 이 정전협정 문서에 대한민국 대표자의 이름과 사인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죠, 역사. 그리고 이거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들은 풀려나지를 못해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아오지 탄광 이런 데 가서 정말 힘든 삶을 평생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방이 안 됐어요, 이 국군이 이것 때문에. 자, 전쟁은 이렇게 멈춰졌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400명 이상의 사상자와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등장을 했고 전 국토에 불바다가 있었던 두 번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끔찍한 전쟁,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재건되기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고 다음 강의는 이제 53년 이후 어떤 식으로 또 대한민국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국민들께서 노력하셨는지 정말 중요한 강의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큰 맥락으로 여러분 재헌국회 활동 한 파트와 6.25 전쟁과 관련된 한 파트 이렇게 두 개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재헌국회 활동하면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법 두 가지 내용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6.25 전쟁은 정말 단골 문제죠. 배경과 전개 과정, 그 다음 마지막 결과까지 이 내용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CG 처리해서 전쟁의 흐름도 함께 파악하실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합격하신 뒤에는 한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6.25 전쟁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와 또 찾아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파트 가장 중요한 강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반드시 캡처하신 뒤에 여러분 필기 꼭 꼼꼼하게 해주시면서 확실히 내용 숙지하시고 다음 강의로 이어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